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한 경우를 상담도 하고 제가 사건 수임도 했지만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를 하다 보면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계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법률을 규정에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런 용어는 가등기, 가처분, 가집행, 가압류 이 네 가지가 거의 대표되는 것이고,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아마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임시라는 그런 어떤 계약금의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고 가계약이란 단어는 당사자끼리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임대차를 하든지 또는 지방에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하면 가계약금으로 원래는 10%인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100만 원만 걸었다든지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걸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와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한테 문자로 보낸다든지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 판례에서는 어떤 계약의 어떤 그 특정물이 특정이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시기까지 다 특정이 되고 100일호면 100일호, 100일호면 100일호까지 다 특정이 되었다 그러면 일단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사자의 변심에 의하거나 또는 그 매매 목적물이나 임차 목적물이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있다라든지 또는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보통 많이 당사자들이 변심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계약 관련해서 소송을 해보면 법원의 어떤 재판부마다 약간 어떤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위약금으로 몰치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에 대한 경우에는 일단은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계좌번호로,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 그때 반드시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 예정이고 위약금으로 계약 해지 시에는 몰치된다는 그런 조항을 반드시 문자와 함께 보내야 됩니다. 또 어떤 그 녹취를 할 때 또는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손해배상액 예정이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으로 이 금액을 못 찾을 수도 있다. 또 매도인이나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자를 반드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들이 또 가장 실수를 많이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가 있는데, 소액임차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이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특히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으로 이제 일정 금액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이제 소액 임대차에서 보호받는 어떤 보증금의 범위가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단 보호를 받고, 최우선 변제금은 3,700만 원까지는 경매 넘어갔을 때 이제 최선순위로 이제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액 임차인을 정하는 기준은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시점에 어떤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따지는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천만 원에 3,700만 원까지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1억 1천만 원은 2018년 9월 18일 이후부터 소액 임차인 일정 기준에 의해서 보호되는 보증금이지,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5년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2015년 당시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 당시에 보증금을 가지고 따져서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순위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든지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서 낙찰 가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가 1억 1천만 원입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이제 1억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보증금 한도는 1억 1천만 원 이내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은 3,70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실수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을구에 보면 최순순위 근저당권자라든지 최선순위 채권자가 있습니다. 최선순위 담보물권자의 담보권 설정 당시의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 당시 날짜가 2016년 4월이라 그러면 2016년 4월 달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돼야 되니까 지금 현재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최선순위가 근저당권자가 2016년 4월 달이라 그러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동산의 등기부의 을구에 최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언제 담보권을 설정했는지, 예를 들어 언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그 시점에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보증금 한도액을 반드시 체크해서 지금 현재 계약 당시가 아니고 최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한 것은 숙명여대 앞에 어떤 그 20대 여자분의 사회초년생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어떤 설명을 잘못해서 저희가 소송을 대행해서 2천만 원을 저희가 승소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담보권 설정 시 최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입니다. 최근에 제가 충청남도에 있는 지방 도시의 어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직접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가구의 문제는 뭐냐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4가구, 3층은 또 3가구, 또 4층도 3가구 해서 총 임차인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이제 소송의 어떤 그 소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아니고 그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업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공인중개사한테 직접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공제회원으로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씩 1억 원의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인중개업 협회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1억 원을 이제 그 임차인들한테 물어줘야 되고 그 1억 원은 공인중개사한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러면 여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12명이 있는데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후순위로 늦게 들어오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차인 수가 몇 명이고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제 공인중개를 할 때는 여기에 근저당권자가 뭐 몇 명이고 가압류권자가 어떻고 거기에 또 임차인 수가 얼마고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고 그렇게 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과연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의 문제점은 그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5억 원이 넘습니다. 5억 원이 넘는데 집주인이 이 임차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대충 해서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들은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2억 원밖에 안 되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 넘고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4억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해도 우리가 설사 이 집이 경매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5억 원이어서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이제 이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저희 사무실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임차인 중에 한 명은 중간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보통 소액 임차인으로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보통 갖추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임차인의 가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변호사는 임차인의 가실을 20%로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가실을 이제 일부 20% 상계 처리를 하고 아까 임차인 중에 한 명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이제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를 피고로 직접 잡으면 공인중개사의 변호사나 법무사가 공인중개사를 대변해서 이제 항변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업협회를 피고로 잡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업협회는 이런 류의 어떤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사건에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항변을 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보조참가 신청을 법원에 해서 당사자로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어떤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소송을 해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보수료 청구 소송입니다. 뭐 보수료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약서만 작성이 되면 당사자들의 변심에 의해서 계약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어떤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이제 보수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율에 보면 상한선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한테 많이 생기는 것은 서로 동업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경험이 많고 경험이 없고 간에 해서 동업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동업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상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는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걸 운영할 때 나중에 동업계약이 해지가 되면 여기에 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산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또 자기가 아는 친인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중개료의 어떤 정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디테일하게 계약서에 동업계약서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라든지 또는 공인중개사의 보수료가 일단은 입금이 되면 이 자금은 누가 운영할 것인지 또 공인중개사가 이제 동업이 해지되게 되면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소송을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소송이 소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한테 많이 생기는 어떤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아까 소액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떤 확인서를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어떤 임차인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라는 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특약사항에서 세금이라든지 세금의 어떤 부담은 언제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이 할 것인지 매수인이 할 것인지 또는 뭐 조세 공과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원상복구 규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특약사항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떤 공유자들의 어떤 전원의 어떤 동의 문제라든지 또는 전세권 설정 문제라든지 또는 토지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적과 측량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10개도 좋고 20개도 좋고 뒤에 별지를 달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기재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 없는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양 당사자들의 어떤 확인서를 받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들한테 많이 생기는 분쟁과 그에 따른 우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관련된 소송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